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을 협박해서 동맹을 체결하고 일본을 상대로 해상 전쟁을 벌이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모든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구걸한 게 아니라 미국을 압박해서 체결한 역사. 일본이 독도를 두고 외교적 협상을 시도할 때 한국은 선을 긋고 넘어오면 다 쏴버리겠다고 선언한 사건. 중국과 미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서 한국은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외교 전략을 펼치는 현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전쟁 없이도 문화를 통해 전 세계를 장악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 이 모든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럽 명문대에서 외교학을 전공하는 미국인 대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부모님도 정치 쪽 일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국제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번 학기에 아시아 외교사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엔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한국? 그냥 미국이 키워준 나라 아니야? 제 생각은 이랬어요. 미국이 공산주의와 싸우려고 한국을 지원했고 덕분에 경제 성장하고 지금처럼 잘 사는 거겠지. 일본은 전후 경제 부흥을 이루고 G7 국가로 성장했지만 한국은 어쨌든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있었던 나라 아닌가. 그냥 미국이 잘 챙겨줬으니까 지금 있는 거겠지. 뭐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도와줬고 지금도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강한 나라라고 보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 외교를 따로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중국은 당연히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강대국이니까 중요하죠. 일본도 경제 강국이니까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한국은 그냥 한미동맹 덕에 살아남은 나라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강의 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미국, 일본, 중국을 상대로 벌인 외교전쟁을 아는가?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이승만이 누구야? 그 사람이 미국, 일본, 중국을 상대로 외교전쟁을 벌였다고. 한국이 그런 강대국들을 상대로 뭔가를 했다고.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나라 아닌가요? 어떻게 강대국들을 상대로 외교전쟁을 벌였다는 거지?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강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한국이 강했다고. 역사적으로 한국이 그렇게 강한 외교력을 가졌다면 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하지만 교수님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몰랐을 뿐 한국 외교는 처음부터 강했다. 특히 이승만 시대를 보면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협박을 했고 일본을 상대로 전쟁에 가까운 조치를 했으며 중국과도 대립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승리를 얻어냈다. 협박, 전쟁에 가까운 조치. 순간 제 머릿속에 엄청난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니,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협박을 해서 원하는 걸 얻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조종하거나 일방적으로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한국이 미국을 협박했다고요?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 전쟁에 가까운 조치를 했다고요? 저는 그날 강의가 끝나자마자 교수님을 따라갔어요.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거든요. 교수님, 아까 수업 중에 한국이 미국을 협박했다고 하셨는데 그거 농담이셨죠? 교수님은 웃으며 저를 돌아보셨어요. 사실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승만의 협박에서 출발했죠. 정말요? 어떻게 협박이 가능했어요? 교수님은 제 표정을 보고 재미있다는 듯이 천천히 말을 시작하셨어요.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미국은 전쟁을 끝내고 빨리 한반도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했죠.
북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미국 입장에선 골치 아픈 상황이었죠. 저는 여기까진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건 협박이란 표현이었죠. 그래서 다시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래도 그건 그냥 의견 대립이지 협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냥 의견 대립이었다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과 유엔을 상대로 아주 대담한 행동을 했어요. 바로 반공포로 2만 명을 마음대로 풀어버린 거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반공포로를 마음대로 풀었다고요? 교수님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당시 휴전 협상의 핵심 쟁점은 포로 송환 문제였어요. 북한과 중국은 자기 편 포로를 모두 돌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반공 포로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했어요. 이승만은 이 문제를 역이용했죠. 미국과 유엔이 협상 타결을 망설이자 이승만은 갑자기 반공 포로 2만 명을 몰래 풀어버렸어요. 잠시만요. 몰래요? 그럼 미국과 유엔이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교수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몰랐어요. 이승만은 미국에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더한 일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정말로 그 일을 벌였어요. 당시 포로 석방 사건으로 미국과 유엔은 크게 당황했고 이승만이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두려워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결국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승만이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승만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1953년 10월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죠.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이 벌어졌어요. 이게 외교에서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약소국이 강대국과 협상할 때 약소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은 오히려 미국을 협박해서 원하는 걸 얻었어요. 저는 이제야 교수님이 왜 한국을 초강경 외교 국가라고 표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당시 미국 외교관들이 이승만을 두고 전쟁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지도자라고 했어요. 미국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래서 당시 미국 외교부에는 이승만 전담팀까지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미국에게 보호받으며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의 외교 전쟁에서 승리해서 한미동맹을 얻어낸 나라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저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내가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한국의 외교가 건국 초기부터 강하다는 그 배경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이승만이 미국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한국 외교에 완전히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동안 저는 국제 외교에서 약소국은 늘 손해보고 양보만 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을 압박했다는 얘기는 저에겐 거의 충격이었죠. 그러다 교수님께서 강해 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얼마나 강력한 외교를 펼쳤는지 알고 있나요? 당시 일본은 한국의 외교를 보며 두려워했어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전후에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뤘고 당시 한국보다 월등히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런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했다고요? 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런 일이 생겼던 걸까요? 교수님이 강의 자료로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라인입니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선언한 해양 경계선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 주장하며 계속해서 접근하자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냥 지도 위에 선을 긋고 이 선을 넘으면 총을 쏜다고 선언했죠. 교수님의 말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교수님은 말을 이어가셨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국은 정말로 행동에 옮겼어요. 일본 어선이 경계를 침범하면 바로 총을 쐈고 배를 납포했으며 일본인 어부들을 전부 체포했어요. 정말 한국이 일본 배에 총격을 가했다고요? 네, 농담이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이승만 라인 선언 이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까지 납포된 일본 어선이 무려 4,000척이 넘었고 체포된 일본 어부들도 3,929명에 달했어요. 숫자를 듣고 저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거의 전쟁 아닌가요? 그때 제 옆에 앉은 일본인 친구 유키가 얼굴이 창백해졌던 게 기억나요. 아마 자국의 역사인데도 몰랐던 모양이죠. 그만큼 일본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나 봐요.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를 두고 일본과 협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땅이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선을 그어버렸죠. 심지어 일본 정부가 항의했을 때도 이승만은 단호했어요. 독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포했고 계속 침범하면 더 많은 배를 납포하겠다고 경고했죠. 보통 국제관계에서 영토 분쟁이 생기면 협상 테이블에서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협상조차 거부한 채 우리 땅이다. 넘어오면 총을 쏜다는 태도로 대응했죠.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덕분에 일본은 협상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게 됐죠. 강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한번 교수님께 찾아갔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교수님, 정말로 총을 쏜 게 맞아요? 그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당시 일본과 미국은 한국의 행동에 반발했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미국이 개입하려 하자 오히려 더 강력한 경고를 보냈어요. 이건 한국의 주권 문제이니 미국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이죠.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정말이지,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외교계에서 미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죠. 그 당시 한국 대통령은 외교에서 밀리면 나라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어떤 강대국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죠. 결국 그 덕분에 지금 한국은 독도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국제법을 무시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강대국들의 압력을 오히려 압박으로 되받아친 한국의 외교력. 이건 정말 제가 배워온 국제관계학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어요. 한국이 일본 어선 수천 척을 납포했다는 얘기를 듣고 며칠 동안 저는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며 지금껏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약소국이 강대국의 배를 수천 척이나 납포할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죠. 교수님의 말씀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외교적 대응이 아니라 군사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했죠. 군사충돌이라니요? 저는 충격을 받아 그날 저녁 일본인 친구 유키를 찾아갔어요. 유키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 우리 학과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유키, 너 이승만 라인이라고 들어봤어? 한국이 일본 어선을 수천 척이나 납포했다는데 일본 역사에선 어떻게 배워? 유키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털어놨죠. 실은 일본 역사 수업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 나도 유럽에 와서야 처음 들었어. 솔직히 일본 입장에서는 굴욕적이니까 가르치지 않겠지. 유키의 말에 저는 흥미를 느꼈어요. 강대국 일본이 약소국 한국에게 당했던 굴욕이라니. 저는 유키에게 교수님께 들은 내용을 간단히 전해줬어요. 그러자 유키의 표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더니 급기야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일본에서 배운 역사는 한국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발전시켰던 부분만 강조했지. 한국이 이렇게 강력히 대응했다는 얘기는 없었어. 솔직히 좀 충격인데. 저는 유키와 헤어진 뒤 방으로 돌아와 당시 상황을 인터넷으로 더 찾아봤어요. 검색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주변 해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일본 어선이 경계를 넘자 군대를 보내 총격을 가했어요. 심지어 일본 어선은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납포됐죠. 일본은 공식 항의를 했지만 한국은 철저히 무시했어요. 당시 일본 내 여론은 크게 악화됐고 일본 정부도 한국이 미쳤다며 당황했죠. 기사의 내용은 더 놀라웠어요.
이승만 정부는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에 접근하면 무조건 납포라는 초강경 원칙을 세웠다. 1952년부터 1965년까지 납포된 일본 어선은 약 4,000척에 달했고 일본 정부가 석방을 요청했을 때도 이승만 정부는 오히려 더 많은 어선을 잡겠다고 위협했다. 이 정도면 외교가 아니라 거의 해상 전쟁이었어요. 국제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한국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한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일본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셈이니까요. 다음 날 저는 교수님을 다시 찾아가 물었어요. 교수님, 일본은 왜 군사적으로 보복하지 않았죠? 당시 일본은 분명히 한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죠. 좋은 질문이군요. 당시 일본은 전쟁에서 패한 직후였고 미국의 엄격한 감시 아래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용납하지 않았겠죠. 한국은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더 강경하게 나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외교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그는 일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걸 이용한 거였죠. 오히려 일본을 압박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한 거예요. 정말이지, 이 정도면 외교가 아니라 완벽한 전략적 승리였어요. 교수님은 한마디 더 덧붙였죠. 한국은 그 당시 국제법이나 외교적 관례 따위를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상대가 일본이든 미국이든 자기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은 그냥 미국이 보호해줘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본이라는 강대국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스스로 총을 들고 싸워 이겼던 나라였죠. 저는 그날 일본 친구 유키의 어두웠던 표정을 다시 떠올렸어요. 그가 느낀 충격과 굴욕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죠. 일본은 역사적 강국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 자부심을 산산조각 냈던 거예요. 그것도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외교력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 외교는 어떨까요? 현대 외교에서는 무력보다도 경제력과 협상력이 더 중요한 시대인데 한국은 여전히 그때처럼 강한 외교력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궁금증이 커져서 저는 교수님께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한국이 과거에는 강한 외교를 펼쳤다고 해도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예전처럼 외교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강한 외교를 하고 있어요. 단지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전쟁 대신 경제와 기술이 무기가 됐죠. 경제와 기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외교라는 건 보통 정치적 협상이나 군사력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경제와 기술이 외교 무기라고요? 교수님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강의실 스크린을 바꿨어요. 화면에는 반도체 패권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반도체를 무기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게 한국 외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국은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가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압박해서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중요한 시장이니까 무조건 미국 편을 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미국이 원하면 어느 정도 협조하되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끊지 않죠.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깨달았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군사적, 강경한 외교를 펼쳤다면 지금은 경제를 이용한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구나. 예전처럼 대놓고 넘어오면 다 쏜다는 식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강한 외교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증이 또 하나 생겼어요.
하지만 결국 미국이 한국에게 강하게 압박하면 한국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어요. 그럼 미국이 한국 없이 반도체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거였어요. 반도체 없이는 미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은 예전처럼 군사력을 내세워 협박하는 대신 세계 경제의 핵심 산업을 쥐고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이승만 때처럼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공포로 2만 명을 풀겠다고 협박하진 않지만 지금 한국은 우리 반도체 없으면 너희도 힘들어질걸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방산 외교도 강력한 무기가 됐죠. 한국은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과거에는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 무기를 파는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과거 한국이 무기 수입국이었다면 이제는 무기 수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한국은 총과 해군을 동원해서 외교를 했지만 이제는 반도체와 무기로 국제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방식은 달라졌지만 강한 외교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혼자 기숙사방으로 돌아와 한국의 방산 수출과 반도체 산업에 대해 더 찾아봤어요. 한국은 전통적인 외교 강국은 아니었지만 특유의 실리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군사적 힘을 이용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제와 기술력을 통해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미동맹 속에서도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국가였다. 한국의 군사 외교와 경제 외교에 대해 알게 된 후 한 가지 더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강한 외교를 한다고는 해도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어느 날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외교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군사력, 경제력, 아니면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여러 가지를 떠올렸죠. 그러자 교수님이 웃으며 답을 주셨어요. 그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입니다. 전쟁도 필요 없고 경제 보복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좋아하면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였어요. 교수님은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크린에는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K-드라마, K-푸드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문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영향력이 곧 외교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없이도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교수님은 BTS의 UN 연설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BTS가 UN 총회에서 연설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게 한국 외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문화 행사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BTS가 UN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은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의미죠. BTS는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가 주목하는 UN 무대에서 연설을 했어요.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세계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덧붙인 말이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BTS를 좋아하고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각국의 정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을 싫어할 수 있을까요? 이건 K-팝 인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외교 전략이었어요. BTS뿐만이 아니었어요. 기생충, 오징어 게임, K-드라마 같은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 없이 세계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는 서구권 사람들이 아시아 하면 중국과 일본을 떠올렸죠. 하지만 지금은요. 요즘 서구권에서 아시아 하면 한국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인기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반복되고 세대가 바뀌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비하게 되면 한국은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고 이는 곧 국제 외교에서도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또 하나의 사례를 꺼냈어요. 여러분, 2022년 한 스페인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과 스페인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아십니까? 스페인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케이팝 팬이라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웃으며 화답했죠. 한국이 그런 매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서 기쁩니다. 이건 문화가 직접적으로 외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과거 한국은 총을 들고 싸웠지만 지금 한국은 문화를 무기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니까요. 이건 전통적인 외교보다 더 강력한 힘이에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여러분, 전쟁은 피를 흘리게 하지만 문화는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가 결국 세계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 이제 총 대신 문화를 무기로 삼는 외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쟁 없이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나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까지 강대국을 정의할 때 단순히 군사력과 경제력만을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당연히 강한 나라라고 여겼고 중국과 러시아도 거대한 영토와 자원을 바탕으로 강대국이라고 인식했죠. 하지만 과거에 저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 아래 살아남은 작은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강해진 나라였다. 지금까지 배운 사실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한국이 강대국들과 동등하게 맞서 싸우면서 스스로 살아남고 성장한 나라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전쟁이 나면 한국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군사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관계가 다르게 보였어요. 교수님께서 한미동맹과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셨을 때 저는 확신하게 되었죠. 지금 한국은 세계 6위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단순한 방어만이 아니라 공격 능력까지 갖춘 나라죠. 방산 수출도 급증하고 있고 이제는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판매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기사 하나가 떠올랐어요.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했고 그 계약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무기를 판다고 하는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었어요. 한국은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요? 미국, 대만, 일본,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 생산이 멈출 겁니다. 이제는 한국이 수출 강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편을 들까요?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미국이죠.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한국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짜죠. 과거에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강해질 거예요. 처음 이 수업을 들을 때 저는 한국을 그냥 미국이 도와줘서 성장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은 한미동맹을 협박해서 체결한 나라였다. 일본을 상대로 외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한 나라였다. 강대국들에게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며 스스로 주도권을 잡는 나라였다.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되었다. 전쟁 없이 문화를 통해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다. 한국은 처음부터 싸워서 이긴 나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끝까지 버텨온 나라,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강한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평생을 한국을 무시해온 노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녀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면 손녀 앞에서도 서슴없이 독설을 퍼부었다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 직접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평생 한국이라면 혐오부터 내세우던 그의 완고한 믿음이 예기치 못한 여정 속에서 거센 균열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노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일본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70평생을 거의 그곳에서만 지냈어요. 사실 젊었을 때부터 다양한 세상을 꿈꿨지만 아버지의 그림자가 워낙 컸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늘 너는 집안 전통을 지키며 일본인의 긍지를 잊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오래 근무했고 퇴직 후에도 가족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일상에만 묶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하루는 길고 무언가 허전하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기 시작했어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어 방 한 구석에 있는 옛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스크랩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스크랩북은 바로 아버지가 생전 만들어 두었던 한국 관련 기사 모음이었습니다. 열등한 조선인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는 식으로 도배된 자료였어요. 저는 그저 낯이 익다고 느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였거든요. 아버지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한국 얘기만 나오면 유독 목소리를 높이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은 뒤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까지 적대감을 품었는지 저도 정확히 설명하기 힘듭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건을 직접 겪은 건지 아니면 그 세대가 공유하는 편견이었는지 그때는 뿌리 깊은 반한 감정을 저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이는 제게 아버지, 손녀 아유미가 한국으로 교환학생 간대요. 요즘 한류도 뜨겁고 학교에서 기회가 생겨서 지원했다고 하네요라고 전하더군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한국에 간다고. 거긴 대체 왜 가는 거야? 하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전화를 붙잡고 씩씩대며 너무 한심한 결정이다. 그런 곳에 가서 뭘 배우겠냐라고 퍼부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니 서글픈 침묵만 집 안에 가득했지요. 전화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스크랩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그때 스크랩북 마지막 장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 입고 있던 군복 차림이 보이더군요. 옆에 희미하게 찍힌 인물들은 한국인으로 추정되었는데 아버지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고 다른 이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저 괜한 호기심으로 괴로운 과거를 파헤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불쾌하다 느껴졌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요. 잠깐이나마 손녀가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스크랩북을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채 겨우 잠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 손을 끌고 읍내로 가던 길에 한국인이라 주장하는 낯선 이가 나타나서 날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지요. 아버지는 그 사람을 매몰차게 쫓아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신도 한국인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고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 귀를 잡아당기며 닥쳐. 저 사람 말 들어주지 마라고 호통쳤죠. 만약 아버지의 그림자가 없었다면 제가 이토록 한국을 증오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손녀의 선택이 못마땅한 건 사실이었으니 당분간 연락도 끊어버리고 혼자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집 주변 텃밭을 둘러보면서도 자꾸 딸아이와 손녀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전화 한 번 걸 엄두가 안 나더군요. 주말이 되자 텅 빈 식탁이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원래라면 딸 부부가 가끔 들러서 밥상도 함께 차렸는데 이제 그 발길이 뚝 끊겼어요. 가족 모임이라도 열리면 제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어색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피부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사진 앨범들을 꺼냈습니다. 어린 딸이 있었던 시절엔 그래도 주말마다 활기가 넘쳤어요. 사진 속에는 해변가에서 웃고 있는 딸아이와 젊은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을 넘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딸아이 옆에 엄마가 없었어요. 아내는 딸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이후로 아이를 홀로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마침 그때 현관문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편물인가 싶어 나가보니 통신사에서 보낸 전화요금 고지서와 함께 낯선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광고 전단지인가 했는데 봉투에 적힌 발신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손녀 아유미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요즘 시대에 누가 편지를 쓰나 싶었는데 아유미가 일부러 엽서를 동봉해 보낸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지내시나요?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 중이에요. 여기 음식이 입에 잘 맞아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친구들도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고요. 나중에 할아버지도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함께 여행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몸은 괜찮으신지 꼭 알려주세요. 편지 말투에서 전해지는 손녀의 밝은 기운은 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데 문득 딸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한국의 청년들은 생각보다 훨씬 근면하고 따뜻하대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요즘 매스컴에서도 호평이 많잖아요. 결국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딸아이가 받았지요. 아버지, 웬일이세요? 하고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손녀는 괜찮은 거냐? 사실 이 정도 물어본 것만으로도 제 입장에서는 큰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처음엔 잠잠하더니 곧 울컥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왜 그날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아유미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저희도 아유미 걱정돼서 처음엔 많이 망설였지만 워낙 가고 싶어 해서 허락한 거예요. 순간 가슴 한켠이 뜨끔했으나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동안 생각이 많았다. 딸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잇더군요. 아버지, 부탁드려요. 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어요. 아무리 한국이 싫더라도 아이 마음마저 부정하지는 말아주세요. 그 대화를 마친 뒤 저는 덜컥 죄책감이 밀려와서 혼자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건 내가 우리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이었어요. 그날 밤 스스로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심정이 되어 잠을 청했습니다. 딸아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갈등과 회한으로 가득 찬 채 동트는 새벽을 맞이했는데 새삼스럽게 내가 왜 이토록 외로운 삶을 살아왔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가족들조차 제게 등을 돌리려는 상황이 너무 두렵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와 통화한 뒤로 마음이 불편해져서인지 식사도 잘 안 넘어갔어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견딜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몸이 급격히 나빠졌지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왠지 낯선 분위기라 당황스러웠지만 곧 의료진이 달려와 링거줄을 꽂고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동네 주민이 쓰러진 걸 보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군요. 나이 70 먹고 응급실에 실려오다니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응급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딸아이에게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신이 또 어지럽고 휴대폰도 제대로 못 찾겠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단 안정이 최우선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에는 답답함이 남아 있었고 저는 홀로 누워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혼자가 되어버렸구나 생각하니 서글펐어요. 다음 날 아침쯤 됐을까요?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노 다이스케 씨 계시나요? 저는 누가 찾아온 건지 의아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뜻밖에도 그 사람은 젊은 한국인으로 보였어요. 순간 당황해서 누구요? 여긴 왜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청년은 서툰 일본어로 아유미 씨 친구입니다 하고 더듬더듬 설명하더군요. 알고 보니 손녀 아유미가 한국에서 제 건강에 대해 연락을 받았고 혹시나 가줄 수 있냐며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당혹스러우면서도 묘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손녀가 나를 신경 쓰고 있었구나. 게다가 한국인 친구가 이곳까지 직접 찾아왔다고? 그 청년은 용기를 내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선 제 병상 곁에 놓인 물건들을 정리해주고 시트도 가볍게 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약간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응, 고맙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오히려 해맑게 웃으면서 아유미 씨 가족 같은 사이예요. 힘들 땐 당연히 도와야지요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차갑고 우리를 싫어할 거다라고 믿어왔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따뜻했고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그 친구는 딸아이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켜줬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유미가 자네한테 이런 부탁을 했다니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러자 그 친구는 씩 웃으며 아유미 씨가 저를 도운 적 많아요. 외국 생활 힘들었을 때 서로 의지했거든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딸아이가 도착한 후 한국 청년과 병실에서 짧은 작별을 나누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주입했던 고집스러운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금이 간 틈새로 새로운 생각들이 스며들어 오는 걸 느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또 도착했습니다. 봉투에 적힌 익숙한 손글씨를 보고 직감했어요. 편지를 펼치자마자 할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보처럼 속으로 그래. 내 덕분에 무사히 퇴원했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읽으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흥분이 엄습했어요. 손녀가 방학을 맞아 잠깐 일본에 들어올 계획이 잡혔다는 이야기와 함께 할아버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손녀 아유미가 동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아이를 기다렸지요. 혼자 사는 노인이 버스 정류장을 찾아가는 것도 제법 피곤했지만 그래도 손녀를 직접 보겠다는 생각에 한결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아유미가 짐을 끌고 나타났을 때 저는 말없이 손을 흔들었어요. 반가우면서도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아유미가 달려와 저를 꼭 끌어안으며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편찮으시다는 얘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무언가가 뻗어나오는 느낌이 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와 차를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저는 아유미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너 친구가 나 대신 고생 많이 했어. 일본어도 서투른데 와서 돌봐주더군 고마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자 아유미는 씩 웃으며 그 친구가 저한테 할아버지 큰일 날 뻔했는데 괜찮으신 것 같다고 전해줬어요. 저는 미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유미가 잠시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살포시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꼭 열어보세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다소 떨려서 저도 괜히 진지해졌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항공권과 함께 여행 일정표, 그리고 한국어로 적힌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자 아유미가 다정하게 설명했지요. 제가 할아버지께 한국에 한번 와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짧게라도 와 주시면 그동안 몰랐던 한국의 좋은 면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직접 이렇게 초대장을 받아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유미, 이건 좀 갑작스럽잖아. 나는 이미 나이도 많고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니?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아유미는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부탁드려요. 지금이 아니면 아마 못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할아버지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많아요.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한국을 무조건 싫어하시는 게 저에겐 너무 슬펐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선뜻 좋다, 가겠다라고 말하기엔 제게 남은 편견이 컸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저는 느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내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준다니. 내가 거절하기도 어렵고 뭐. 이 나이 먹고 여행 좀 하면 어때? 아유미가 순간 환하게 웃으며 정말이죠. 저랑 약속하신 거예요. 하고 기쁨을 드러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유미는 제게 한국 여행 간단 안내서를 보여주며 할아버지, 여기 음식 사진 좀 보세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곳은 전통시장인데 정이 넘친다고 하더라고요라며 설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래? 그런 곳이 있었나 생각보다 흥미롭긴 하네 하고 맞장구 치다가 스스로 놀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시큰둥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내비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아유미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긴장감이 엄습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게 되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생각이 저를 계속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도 출국 수속을 밟으며 손녀가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줘서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요. 막연한 두려움과 작은 기대가 뒤섞여 어깨가 뻣뻣해졌는데 아유미가 제 팔을 가만히 잡고 할아버지, 힘내세요. 곧 멋진 경험이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말해줬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의자를 세운 채 창문 밖 풍경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낯선 땅에 발을 디딘다는 게 가슴을 뛰게 했어요. 공항 게이트를 나오면서 긴장 반 설렘 반 상태였는데 다행히 입국 심사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일본어로 표기된 안내판도 제법 있었어요. 짐을 찾아 나오자마자 멀리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병원에서 제 곁을 지켜줬던 그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또렷이 일본어로 말해주니 제가 뭔가 진짜로 환영받고 있다는 감각이 몰려왔습니다. 청년은 역시 상냥한 얼굴로 제 짐을 받아들고 공항 주차장 쪽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서는 길은 활기가 넘쳤어요. 고층 빌딩이 빼곡하고 간판들도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연신 여기가 한국이란 말인가 하고 중얼거렸고 그 청년은 웃으며 네. 서울 시내는 정말 큰 편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숙소가 나오니 편히 쉬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유미도 옆자리에 앉아 할아버지,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발전된 도시 같죠? 하고 해맑게 웃었어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저녁 무렵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이 오늘 간단히 저녁 식사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아보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하길래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년이 소개한 식당은 한식 전문점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벽에는 한국 전통 그림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한국어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잔뜩 긴장했는데 아유미와 청년이 이건 약간 맵고 저건 조금 덜 매워요. 할아버지는 간이 센 걸 못 드실 테니 이걸 시키면 좋겠어요라며 일사천리로 메뉴를 골라줬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오자 밑반찬이라는 것들이 한 상 가득 깔렸습니다. 저는 너무 낯설어서 살짝 겁먹었어요. 메인 요리로 나온 불고기는 달짝지근한 양념에 양파와 함께 볶아져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한국 음식은 입에 안 맞을 거다라고 지레 판단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무척 부드럽고 맛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아유미가 제 손을 잡고 소곤거리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셨어요? 음식이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괜히 시치미를 떼면서 뭐 나쁘지 않더구나. 그래도 너무 맵진 않아서 좋았어라고 답했어요. 사실 속마음은 훨씬 더 만족스러웠지만 아직은 자존심 비슷한 게 남아있어서 솔직히 다 털어놓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 저는 한국의 어느 호텔 방에 누워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경이롭더군요.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며 불을 끌 때 아유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나가도 괜찮아요. 제가 미리 예약한 곳이 있어요. 저는 어느새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지요. 그래. 가 보자꾸나. 그러자 아유미가 문 너머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씻고 숙소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아유미와 그 한국 청년이 벌써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어디를 간다고 했지? 하고 물었습니다. 아유미가 활짝 웃으며 오늘은 먼저 근처 전통시장에 들러서 간단한 간식도 먹고 그 다음에 역사적 장소를 몇 군데 돌아볼 거예요라고 대답했지요. 저는 역사라는 단어가 꽤 마음에 걸렸지만 속으로 뭐 이왕 한국에 왔으니 제대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타고 시내를 달렸어요. 도로 양옆으로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에 도착하자 저는 순간 귀가 멍할 정도로 시끌벅적한 소리에 놀랐어요. 각종 과일, 채소, 반찬 가게를 비롯해 가게 주인들이 큰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더군요.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는데 이내 구수한 냄새와 활기찬 분위기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곧 아유미가 제 손을 잡고 할아버지, 여기 빈대떡이라는 음식이 정말 맛있대요. 기름에 부쳐서 바삭하고 고소하다고 하던데 함께 먹어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직접 부치는 빈대떡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노릇노릇해 보였어요. 막상 한 입 베어 무니 기름진 풍미가 입안에 퍼지면서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
이거 제법 괜찮네라고 중얼거리자 가게 주인 할머니가 알아들으셨는지 방긋 웃으면서 맛있죠? 더 드세요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유미가 곧바로 통역해주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타국에서조차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다니 예전의 부정적 인식이 조금씩 녹아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청년이 다음에 갈 곳은 조금 묵직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라 마음 준비하셔야 할 거예요 하고 말했지요. 대체 어떤 곳이길래 마음 준비까지 하라는 걸까? 궁금함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차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꽤 큰 기념관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한글과 함께 일본어, 영어 등으로 된 안내문이 보였고 그 제목이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에게서 들어온 부정적 시각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도 아유미와 청년이 제 양옆에서 조심스럽게 팔을 붙잡아 주자 괜히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를 지나 전시실 안에 들어서자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인들이 겪은 수탈과 고통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록 자료들이 줄줄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보이는 장면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어요. 폭력과 억압, 강제 노동,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눈물 어린 얼굴이 담긴 사진도 있어서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벽면 한 구석에 흐릿하게 찍힌 흑백 사진 중에는 무장한 일본 군인의 옆에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한국인 여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 사진 속 군인들 중 누군가가 아버지의 동료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대한 반감만을 주입받았고 그저 우리 일본인이 우월하다는 아버지 말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시된 진실들은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유미는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며 할아버지, 많이 놀라셨어요? 억지로 둘러보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 노인은 일본인인가? 왜 여기를 들어왔지? 하고 의심하는 눈빛으로 볼까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별다른 적대감을 표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한국인 관람객은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 앉아 있는 걸 보고 괜찮으세요? 라며 작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어요. 잠시 후 청년이 물을 건네주며 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게 한국 사람들이 겪어온 과거 사실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과서나 어른들의 말씀으로 배워왔어요. 아유미 씨에게도 이런 역사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고요. 물론 지금의 일본인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고통스러운 기억이 남아있다는 걸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음료를 목으로 넘기면서 턱이 달싹거리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지만 제 아버지 세대가 남긴 흔적과 편견의 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었나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맑은 하늘이 한없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복잡한 감정으로 휘몰아쳤어요. 아유미와 청년이 조용히 곁에서 시간을 내줘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번잡한 생각을 정리하려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이 어떤 과거를 지녔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왔는지 알게 됐어. 그러자 청년이 살짝 제 등을 두드리며 천천히 괜찮아지실 거예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즐겁고 따뜻한 경험도 많이 할 테니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념관에서 큰 충격을 받은 이후 며칠간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더 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아유미와 청년이 추천해준 관광지나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장소들을 둘러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며 느낀 건 한 가지였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절대 제가 그동안 상상해왔던 것처럼 뒤떨어진 곳도 적대적인 곳도 아니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무의식 중에 지니고 있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긴 건 어느 작은 카페에서 만난 노부부였어요. 시장 구경을 마친 뒤 잠시 쉬려 들어간 곳이었는데 처음 보자마자 그분들이 일본어로 어르신, 먼 길 오셨겠어요. 편하게 앉아서 쉬세요 하고 자리까지 권해주셨습니다. 저는 낯선 친절에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유미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노부부는 제게 따뜻한 차와 과자 한 접시를 내밀었지요. 그분들은 일제강점기 직후 태어나 어린 시절에 가난과 고생을 많이 겪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라기보다는 오히려 너그러운 연륜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시절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을 뱉고 나니 괜히 죄송스러워졌어요. 그런데 노부부는 한숨을 살짝 내쉬더니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손자 손녀 세대가 더 행복하면 좋겠다고 늘 바라요. 저는 그 순간 기념관에서 봤던 처참한 기록들과 동시에 이 노부부의 너그러운 표정이 겹치면서 가슴이 뻐근해졌어요.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늘 제게 심어주었던 한국을 무시해도 된다는 태도는 사실 역사의 진실과도 동떨어져 있었고 인간 대 인간의 정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생각이었어요. 병실에서 한국 청년에게 도움받았을 때부터 제가 조금씩 느끼긴 했지만 이번 노부부를 만나면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인들도 웃고 울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증오와 선입견만 키워왔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왔을 때 아유미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괜찮으세요? 저는 피식 웃으며 그래도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 이곳에서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으니 뭔가 희한한 기분이 들긴 해라고 대답했어요. 아유미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가장 원했던 게 그거였거든요라고 했습니다. 손녀의 목소리가 어찌나 상냥하게 들리던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새 화려했던 도시가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습니다. 아유미가 할아버지, 한국에서 못 먹어본 음식이 많아서 아쉽죠?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때 꼭 안내해 드릴게요라고 말하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시 오게 된다면 훨씬 편한 마음으로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답했어요. 저 스스로도 그 말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도착 후 수속을 마쳤을 때 청년이 저와 아유미 곁에 서서 한참 망설이는 기색이 보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제가 일본에 갈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왜 굳이 일본에 오느냐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머뭇거릴 필요도 없이 물론이지. 우리 집을 편하게 생각하게 내가 정성껏 안내해 줄게 하고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청년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고 아유미는 박수를 치며 웃었지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짧지만 진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이 어찌나 쓸쓸하면서도 뿌듯하던지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일본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와 사위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인사를 어떻게 건네야 할지 조금 머뭇거렸지만 딸아이가 먼저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한국은 어떠셨나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환한 얼굴로 좋았어. 정말로 여태껏 몰랐던 것들이 많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왔단다. 하고 답했어요. 딸아이는 놀란 듯 보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로 정말 잘 됐어요. 아버지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낡은 스크랩북 냄새가 여전히 방 안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유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아유미야, 내 덕분에 세상 보는 눈이 트였어. 몸 건강히 지내고 학교 생활 잘하렴. 얼마 지나지 않아 아유미에게서 할아버지, 저야말로 너무 감사해요. 함께 한국을 누비고 다녀서 제 기억에도 평생 남을 거예요. 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아버지의 그림자가 영영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젠 그 뿌리 깊은 편견에 매이지 않고 제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년의 문턱에서 접한 이 새로운 세계가 제가 남은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